암살자는 칼을 들고 암행어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서방님은 장터 입구에서 자신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지요. 나니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철수를 막으러 가면 서방님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될 터였지요. 그러나 철수를 막지 않으면 암행어사가 죽을 터였지요. 나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용서해줘요, 서방님.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더라도 부디 미워하지 말아줘요. 나니는 멍한 표정을 벗어던지고 번개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바보 나니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니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찼지요. 15의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은 것까지는 불쌍하다 여겼으나 그 뒤로 나니가 보여준 행실이 어찌나 어리숙하던지 동정심마저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물에 가면 빈 동이를 이고 돌아오기 일쑤였고, 밭에 씨를 뿌리면 이랑을 거꾸로 파는 통에 싹이 제대로 난 적이 없었지요. 말을 걸면 어버버 더듬다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길을 물으면 온다 간다 헷갈려 하며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나니를 바보라 불렀고, 나니 또한 그 이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 바보 나니를 아내로 맞은 사내가 있었으니 마을에서 가장 순박하기로 소문난 농부 돌쇠였습니다. 3년 전 장터에서 길을 잃고 울먹이던 나니를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지요. 그날 돌쇠는 장에서 씨앗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장터 한 구석에서 울먹이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바보라고, 또 길을 잃었다고 혀를 끌끌 차며 외면했지요. 그러나 돌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슬픔만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지요.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듯 그 눈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요. 어디 사세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나니가 멍하니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을 비웃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무시했지요. 그러나 이 사내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걱정만이 있었지요. 그 뒤로 돌쇠는 틈만 나면 나니의 집에 들러 허물어진 울타리를 고쳐주고 밭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지붕에 새는 곳을 막아주었고, 겨울에는 뗄나무를 해다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아니 돌쇠야. 아무리 내가 착해도 그렇지 저 바보를 왜 거두려 하느냐. 시집가서 뭘 하겠어. 저녀는 밥도 제대로 못 짓는다더라. 내가 평생 뒷바라지해야 할걸. 제정신이냐? 다른데 장가들어라. 그러나 돌쇠는 웃기만 했습니다. 바보면 어떻습니까? 착하기만 하면 되지요. 저는 그저 저 사람이 좋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2년 전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으나 돌쇠의 얼굴에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나니가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곁에서 깊이 잠든 돌쇠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 나니는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달빛에 비친 돌쇠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코를 드르렁거리며 자는 모습이 어찌나 순박해 보이던지 나니의 가슴이 저려왔지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지요. 나니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니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지요. 부엌 한켠에 놓인 쌀독을 옮기고 그 아래 차가운 흙바닥을 손끝으로 더듬어 작은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꺼낸 것은 손가락 2마디만 한 종이 조각이었지요. 나니는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그것을 비추었습니다. 글은 짧고 차가웠지요. 오늘 칼이 내려온다. 목표는 암행어사. 장터 엿장수가 아군이다. 나니의 눈동자가 한 번 깜빡였을 뿐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내일 날씨를 알려주는 글이라도 읽은 듯 나니는 종이 조각을 아궁이의 잿더미 속 깊이 묻어버렸지요. 잿더미 속에서 종이가 천천히 타들어가는 동안 나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지요. 그날 밤 나니는 15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던 밤이었지요. 한밤중에 갑자기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의 비명이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나니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장롱 속에 숨었지요. 절대 나오지 마라.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니는 장롱 문틈으로 바깥을 지켜보았지요.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5명, 아니 6명이었지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맞섰으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고 아버지가 쓰러졌지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그 역시 한순간이었습니다. 피가 마루 위로 흘러내렸고 나니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지요. 울면 안 되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지요. 장롱 안에서 나니는 온몸을 떨며 부모님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요. 눈을 감으면 언제나 그날 밤의 달빛과 핏빛이 떠올랐습니다. 왜 부모님이 죽어야 했는지 나니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탐과 놀이의 비리를 밝히려던 관리였고 그것을 막으려는 자들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증거 문서는 모두 불태워졌고 사건은 도적의 소행으로 덮어졌지요. 새벽녘 모든 것이 끝난 뒤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에 삿갓을 쓴 사내가 피로 물든 마루를 밟으며 들어왔지요. 그 사내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사내가 물었지요. 나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하고 싶으냐? 나니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눈에는 공포와 함께 타오르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너에게 칼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마. 그 사내가 데려간 곳에서 나니는 5년간 다시 태어났습니다. 깊은 산속의 은밀한 곳, 그곳에서 나니는 칼을 쥐는 법을 배웠지요. 검술, 침술, 독술, 변장술, 잠입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숨기는 법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 중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 아니다. 스승이 말했지요. 가장 좋은 위장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보가 되어라. 미친 척해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칼이니라. 나니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바보라는 껍데기 속에 날카로운 칼을 숨긴 채
임금의 그림자가 되어 이 고을에 심어진 것이지요. 표면적으로는 부모를 잃은 불쌍한 바보였으나 그 아래에는 5년간 갈고 닦은 살수의 기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난이는 눈을 떠 잠든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한 인상이 느껴졌지요. 이 사람은 바보 난이를 사랑한 것이지 진짜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얼굴을 할까요? 자신을 미워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배신감에 분노할까요? 나니의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저려왔으나 이내 그 감정을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나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다녀오는 발걸음은 어딘가 불안정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손놀림에는 서투른 신용이 묻어났지요. 솥에 물을 올리다가 절반을 쏟고 쏟은 물을 닦으려다 걸레를 불 위에 떨어뜨리는 등 나니의 아침은 늘 그렇듯 소란스러웠습니다. 돌쇠가 기지개를 켜며 마루로 나왔지요. 어이구, 또 물을 쏟았구먼. 돌쇠는 나무랄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듯 허허 웃으며 나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걸레를 집어 물에 담그고 젖은 바닥을 닦아주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마치 평생 이렇게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나니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났어야지. 돌쇠는 나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니의 가슴 한켠이 또다시 저려왔지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을 아꼈습니다. 바보라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니를 사랑했지요. 나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진짜 바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저 이 사람의 아내로만 살 수 있다면 복수도 임무도 피 묻은 과거도 모두 잊고 평범한 농부의 아내로 살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지요. 마당 울타리 너머로 이웃집 안악이 고개를 내밀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돌쇠 저 사람 좀 봐. 아침부터 저 바보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이 없네. 옆집 영감도 거들었지요. 허허, 저 바보 나니가 장에 가면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엉뚱한 물건을 사오지. 작년에는 쌀을 사러 갔다가 빈자루만 들고 왔다더군. 에휴, 돌쇠가 복이 없어. 저런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수군거림이 울타리를 넘어 들려왔으나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나니에게 말했지요. 오늘 장날인데 같이 갈까? 나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돌쇠가 장에 함께 가면 안 되었지요. 오늘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사람을 위험한 곳에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돌쇠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나니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터였지요. 나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서방님은 밭에 가셔야지요. 저 혼자 갔다 올게요. 혼자. 또 길 잃으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이번에는 안 잃어버릴 거예요. 돌쇠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오늘따라 나니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의 멍한 눈이 아닌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해지기 전에 꼭 돌아와. 늦으면 내가 찾으러 갈 테니까. 난이가 멍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서방님. 그러나 그 멍한 눈 뒤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임무, 오늘의 목표, 오늘의 적.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지요. 장날 아침이면 고을은 언제나 들썩였습니다. 닭을 든 영감, 곡식 자루를 진 안악 엿을 사달라 떼쓰는 아이, 새 신을 장만하려는 세대까지 저마다의 기대와 욕심을 안고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지요. 황토길 위로 먼지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다가 아침 공기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생선이 싱싱하다던데 서둘러야겠어. 포목전에 새로 들어온 비단이 있다지. 우리 큰애 혼수 장만해야 하는데. 막걸리 한 사발하고 가세나.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마다의 소망이 쏟아졌고 얼굴에는 기대에 찬 빛이 어려 있었지요. 장날은 이 고을 사람들에게 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달에 3번 열리는 장날이면 온 마을이 들뜬 분위기에 휩싸이곤 했지요. 난이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으나 언제나 한 발짝 늦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어버버 대답을 더듬고 길이 갈라지면 한참을 서서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신발끈이 풀어져 주저앉기도 하고 지나가는 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일행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저 바보나니 또 길 잃겠네. 내버려둬. 어차피 해질 때쯤이면 헤매다 돌아올 테니. 사람들은 그런 난이를 보며 웃거나 한숨을 쉬었고 아무도 그 느린 걸음 속에 숨겨진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난이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장으로 향하는 무리 중에 낯선 얼굴이 있는지, 수상한 행색의 자가 섞여 있는지, 난이는 멍한 표정 뒤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 손의 위치, 눈빛의 방향, 훈련이 몸에 새겨놓은 본능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지요. 문득 난이의 눈이 장터 어귀 쪽에서 멈추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장군이 서 있었으나 발의 무게의 중심이 평범한 장군과는 달랐지요. 앞꿈치에 힘을 주고 서 있는 자세, 그것은 언제든 달려들 수 있도록 준비된 무인의 자세였습니다.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고 한쪽 팔이 살짝 몸 안쪽으로 감춰져 있었지요. 난이는 아무렇지 않게 신발끈을 고쳐 매는 신용을 하며 그 사내를 시야에 담았습니다. 저자가 칼인가? 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오늘 이 장터에서 누군가 피를 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난이의 임무였지요. 그 시각, 장터 어귀에 서 있던 낯선 사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철수. 본디 포도청의 하급 군졸이었으나 5년 전 뇌물 사건에 휘말려 쫓겨난 뒤로는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인 자였지요. 철수는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서 포도청에 들어가 군졸이 되었지요. 그러나 포도청에서 본 것은 정의가 아니라 부패였습니다. 상관들은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었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지요. 철수도 처음에는 분노했으나 이내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 따위는 없다. 힘과 돈이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졌지요. 철수는 뇌물을 받기 시작했고 이내 상관의 밀명으로 더러운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뇌물 사건이 터지면서 철수는 홀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났지요. 상관들은 철수를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들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의 마음에 남은 것은 세상에 대한 증오뿐이었지요. 쫓겨난 뒤 철수는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도박판의 경비로 시작했으나 이내 청부 살인까지 손을 대게 되었지요. 살인에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칼을 쓰는 솜씨가 남달랐고 무엇보다 양심이라는 것에 시달리지 않았지요. 오늘의 목표는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자이자 탐관오리들의 공적. 전국 팔도를 돌며 부패한 관리들을 벌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는 자였지요. 그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돈을 모아 철수에게 밀명을 내린 것이지요. 암행어사 박문수를 죽여라. 성공하면 금백냥을 주겠다. 금백냥.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철수는 주저없이 수락했지요. 철수는 허름한 행색의 장꾼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삼배옷의 집신을 신고 등에는 빈 지게를 지고 있었으나 그 지게 안쪽에는 천으로 감싼 비수가 숨겨져 있었지요. 날이 짧고 얇아 쉽게 숨길 수 있으면서도 한 번 찌르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철수는 장터로 밀려드는 인파를 훑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암행어사는 오늘 이 장터에 나타날 터였지요. 행색은 평범한 선비로 위장하고 있을 것이나 얼굴은 이미 외워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의 어깨에 누군가 부딪혔습니다. 돌아보니 멍한 얼굴의 여인이 어버버대며 서 있었지요. 죄송해요. 철수는 짜증스럽게 여인을 훑어보았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지요. 한눈에 봐도 모자란 여자였습니다. 비켜. 철수가 퉁명스럽게 내뱉고 지나갔습니다. 바보 따위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그러나 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찰나 여인의 눈이 철수의 소매 안쪽을 스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칼자루의 윤곽을 읽어냈다는 것을 말이지요. 난이는 멍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철수 곁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요. 저자가 칼이다. 틀림없다. 장터 입구가 보이는 길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난이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난이는 이미 암살자의 정체를 파악했지요. 아까 부딪혔던 산에 그자의 소매 안쪽에는 분명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와 눈빛으로 보아 상당한 무술 실력을 갖춘 자였지요. 예전에 무관이거나 군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밀지에는 엿장수가 아군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렇다면 장터 안에 위장한 아군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난이 혼자 그를 상대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지요. 아군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난이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햇살이 그 사이로 비쳐들었지요. 만약 실패한다면? 만약 자신이 죽는다면? 돌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얼굴. 해지기 전에 돌아오라던 그 목소리. 난이의 가슴이 저려왔지요. 만약 자신이 죽으면 돌쇠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찾아다니겠지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싸늘한 시신을 발견하게 될 터였습니다. 그때 돌쇠는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 순박한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생각하자 난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었지요.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임무를 망치게 될 터였지요. 그러나 문득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오늘 일이 끝나고 살아남는다면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까? 난이는 2년간 돌쇠를 속여왔습니다. 바보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왔지요. 그 거짓 위에 쌓아 올린 부부의 정이 과연 진짜일까요? 돌쇠가 사랑한 것은 바보 난이라는 껍데기이지 진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돌쇠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언젠가는 말해야 해. 이대로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일이 끝난 뒤의 문제였지요. 지금은 오직 임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난이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을 뜬 순간 멍한 바보의 눈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요. 5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살수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지요. 이내 난이는 다시 멍한 표정을 띠고 느릿느릿 장터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했지요. 돌쇠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장터 안을 천천히 거닐며 지형을 익혔습니다. 어느 골목이 막혀 있고 어디로 빠지면 사람 눈을 피할 수 있는지 철수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요. 장터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생선전, 포목전, 곡물전, 대장간까지 온갖 물건을 파는 좌판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개미처럼 오갔지요. 이윽고 철수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생선전과 포목전이 만나는 모퉁이였지요. 그곳은 오가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고 좁은 길목이라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쓰러지더라도 사고로 보이기에 충분했지요. 더구나 그 모퉁이 바로 뒤에는 좁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일을 끝낸 뒤 그 골목으로 빠지면 순식간에 장터 밖으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철수는 그 모퉁이 근처의 좌판 앞에 서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손에는 집신 한 켤레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장터 한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부딪혔던 바보였지요. 난이는 엿장수 앞에 멍하니 서서 가랑엿을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있었습니다. 엿장수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난이를 쳐다보았으나 난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바보가 어떻게 혼자 장에 왔나. 분명해지기 전에 길을 잃겠군. 철수는 더 이상 난이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찮은 바보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엿장수와 난이 사이에 짧은 눈빛이 오갔다는 것을, 난이가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암호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엿 달아요? 달다마다. 꿀보다 달지. 엿장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군임을 확인하는 암호였지요. 엿장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으나 이내 평범한 장군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엿장수는 포도청의 밀정이었지요. 암행어사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장터에 배치된 자였습니다. 그의 엿가위 안에는 날카로운 암기가 숨겨져 있었지요. 난이는 멍하게 엿을 씹는 신용을 하며 엿장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쪽 모퉁이. 삼배옷 입은 자. 엿장수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아군도 적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지요.
암살자가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면 증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밭에서 일하던 돌쇠는 마음에 걸렸지요. 물론 난이가 혼자 장에 간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왠지 불안했지요.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손에 땀이 나고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쇠는 호미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햇살을 가렸다가 다시 비켜갔지요. 문득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길을 잃고 울먹이던 난이를 처음 보았을 때 돌쇠의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사람들은 난이를 비웃고 지나갔습니다. 바보라고, 쓸모없다고, 누가 저런 여자를 거두겠냐고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돌쇠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난이의 눈에 고인 눈물, 떨리는 어깨, 홀로 서 있는 작은 뒷모습. 그것만이 돌쇠의 눈에 들어왔지요. 그때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고. 이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돌쇠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지요. 돌쇠는 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사세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난이가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어찌나 맑던지 돌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바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지요.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돌쇠는 그것에 끌렸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난이를 잊을 수 없었지요. 틈만 나면 난이의 집에 들렀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어느 날 난이가 물었지요. 돌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돌쇠는 난이가 바보라서 좋아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저 난이라서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어서 좋았지요. 바보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가끔 돌쇠는 이상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난이가 정말 바보일까? 밤중에 문득 깨어보면 난이가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있었지요. 그때의 난이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옆 얼굴은 바보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차갑고 날카롭고 슬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돌쇠가 몸을 움직이면 난이는 언제나 멍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돌쇠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설령 난이에게 무슨 비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돌쇠는 난이를 사랑했고 그것만이 중요했지요. 그러나 오늘따라 그 의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아침 난이의 눈빛, 무언가 결심한 듯한 그 표정. 난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지요. 결국 돌쇠는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내라 모르겠다. 가서 보기나 하자. 돌쇠는 밭을 나와 장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다가 난이가 무사하면 돌아오면 되는 것이지요. 돌쇠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장터의 소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웃음소리, 흥정소리, 값을 깎으라며 옥신각신하는 고함까지 그 모든 소리가 뒤엉켜 하나의 거대한 울림이 되었지요. 생선전에서는 싱싱한 생선을 놓고 안악들이 목청을 높였고 포목전에서는
비단을 펼쳐놓고 값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대장간에서는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엿장수는 가위로 엿을 자르며 소리를 질렀지요. 엿 사려, 엿, 꾸엿, 가락엿, 없는 엿이 없소. 소리가 커질수록 한 사람의 움직임은 가벼워졌습니다. 아무도 옆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누가 어디로 가든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살 물건, 자신이 내야 할 값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에게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 소음 속에서라면 비명 소리조차 묻힐 터였지요. 철수는 소매 안쪽의 칼자루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목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비키고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철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평범한 선비행색의 사내. 그러나 걸음걸이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고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지요. 나이는 40 안팎으로 보였으나 어깨는 넓고 허리는 곧았습니다. 하늘색 도포에 검은 갓을 쓰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지요. 암행어사 박문수. 틀림없었습니다. 철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목표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호위하는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자가 홀로 장터를 거닐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철수는 그것을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호위가 없으니 일이 더 쉬워진 것이지요. 철수는 천천히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조금씩 암행어사에게 다가갔지요. 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 주변에 장군으로 위장한 호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완벽하게 장군으로 변장하고 있었고 철수의 주의를 끌지 않았지요. 그 소란 속에서 난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야에서 지워졌습니다. 원래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존재였기에 아무도 난이가 어디로 갔는지 신경 쓰지 않았지요. 엿장수 앞에서 가락엿을 만지작거리던 난이는 어느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먹다 남은 엿 조각만 놓여 있었습니다. 난이는 좁은 골목 사이를 누비며 철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생선전과 포목전이 만나는 모퉁이, 그쪽으로 철수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암행어사도 천천히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지요. 난이는 암행어사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자, 탐관 오리들의 공적, 백성들의 희망. 7년 전 난이의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과 같은 것을 이 사람도 지키고 있었지요. 그 사람이 오늘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할까요? 얼마나 많은 악인이 기뻐할까요? 난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난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암행어사 주변에 호위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암행어사가 지나가는 곳마다 장군처럼 보이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장군의 그것이 아니었지요. 무인의 걸음이었습니다. 위장 호위다. 난이는 깨달았지요. 암행어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군으로 위장한 호위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지요. 그렇다면 아까 엿장수도 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장 호위들이 알아채기 전에 철수가 먼저 칼을 꺼낼 수도 있었지요. 호위들이 반응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나니의 손이 머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머리에 꽂은 비녀 3개는 침이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혈도술에 쓰는 도구였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찌르면 상대의 팔다리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었지요. 나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지요. 철수와 암행어사 사이의 거리가 10걸음으로 좁혀졌습니다. 철수는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았지요. 포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수상한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소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물건 사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광구는 없다. 의심도 없다.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이토록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암행어사를 죽이라는 밀명을 받고 이곳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긴장했던가. 밤마다 뒤척이고 아침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지금 이 장터에는 아무런 경계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물론 철수의 눈에는 위장 호위들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들은 완벽하게 장군으로 위장하고 있었고 철수의 주의를 끌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지요. 오늘 일은 쉽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금백냥.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었지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매일 고기를 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일을 할 필요도 없었지요. 철수가 다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거리가 8걸음, 5걸음으로 좁혀졌지요. 암행어사는 포목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단을 구경하는 척하며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지요. 철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철수의 손이 천천히 소매 안쪽으로 향했지요. 차가운 칼자루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철수와 암행어사 사이의 거리가 3걸음으로 좁혀졌습니다. 암행어사는 여전히 비단을 구경하고 있었지요. 등을 완전히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색 도포 사이로 보이는 넓은 등. 그곳에 칼을 한번 꽂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요. 철수의 손가락이 칼자루를 감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을 빼내기 시작했지요. 세상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 들렸지요. 쿵, 쿵, 쿵.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으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간 수없이 해온 일이었지요. 칼날이 소매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에 칼날이 번쩍였지요. 얇고 날카로운 비수, 한 번 찌르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철수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뛰어들어 찌르기만 하면 되었지요. 3걸음, 단 3걸음. 1초도 걸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철수의 등 뒤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돌아보니 멍한 얼굴의 여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지요. 가지고 있던 보따리가 풀어지며 물건들이 여기저기 굴러갔습니다. 무, 배추, 콩나물, 온갖 채소가 바닥에 흩어졌지요. 아이고. 내 물건. 여인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물건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짜증스러운 눈으로 여인을 피해갔지요. 철수는 혀를 찼습니다. 아까 그 바보였지요. 저 바보년 하필 지금. 철수는 난이를 무시하고 다시 암행어사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그리고 칼을 완전히 빼내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물건을 줍던 나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철수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벗어난 그 찰나, 난이는 번개처럼 움직였지요.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철수의 등 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고요하게, 그림자처럼 가볍게. 5년간 갈고 닦은 잠입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난이의 손이 머리 비녀 사이에서 은침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늘기가 머리카락, 세월을 모은 것에 불과했으나 끝은 날카롭게 갈려 있었지요. 스승이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손목 안쪽의 수양명 대장경, 그 혈도를 찌르면 팔 전체가 마비된다. 난 정확히 찔러야 한다. 조금만 빗나가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 침은 살갗을 뚫는 순간 부러지도록 만들었다. 흔적이 남지 않지. 난이는 숨을 멈추고 철수의 손목 안쪽을 노렸습니다. 철수가 칼을 빼내려고 팔을 움직이는 순간 소매가 살짝 들리면서 손목 안쪽이 드러났지요. 지금이었습니다. 난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지요. 은침이 철수의 손목 안쪽을 스쳤습니다. 정확히 혈도 위를 찔렀지요. 은침은 살갗을 뚫는 순간 부러졌고 그 파편은 너무 작아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고 철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했지요. 외침도 비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간 철수의 손목에 무언가 스쳤다는 느낌만 있었지요. 철수가 칼을 꺼내려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가락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칼자루를 쥐려 해도 쥐어지지 않았지요. 마치 팔이 자신의 것이 아닌 듯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어깨부터 손끝까지 오른팔 전체가 축 늘어졌지요. 차가운 쇠붙이가 철수의 손에서 미끄러져 소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칼이 떨어지는 작은 소리마저 장터의 소란에 묻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요. 철수는 경악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분명 칼을 쥐려 했을 뿐인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내려다보았으나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지요.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고 팔뚝 전체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철수가 당혹감에 중얼거리는 사이 바닥에 떨어진 칼은 이미 누군가의 발에 걷어차여 좌편 아래로 사라졌지요. 누가 걷어찬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장군의 발에 우연히 닿은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군은 위장 호위 중 하나였지요.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댄 것인가? 철수는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건을 사고 팔기에 바빴고 아무도 철수를 쳐다보지 않았지요. 다만 아까 넘어졌던 바보가 여전히 바닥을 기어다니며 물건을 줍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물을 줍고 배추를 줍고 콩나물을 줍고 멍한 얼굴로 어버버대며 물건을 주워 담고 있었지요. 설마 전현이?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으나 철수는 고개를 저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건 그냥 바보였지요. 눈에 초점도 없고 입이 반쯤 벌어진 멍청한 여자였습니다. 저런 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부딪혔을 때도 미안하다고 어버버대기만 했지요. 그러나 팔은 여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손목을 살펴보아도 상처는 없었지요.
독침이라면 반드시 흔적이 남을 터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지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자신의 목숨도 위험했으니까요. 밀명을 내린 자들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지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철수를 죽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왼손으로라도 해야 했지요. 어딘가에 무기가 있을 터였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대장간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철수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미끄러졌나 보지. 사람에 밀렸겠지 뭐. 술이라도 마셨나. 비틀거리는 것 좀 봐. 대낮부터 술이야 술. 장꾼들은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리고는 제 일에 몰두했지요. 장터에서 사람이 부딪히고 넘어지는 일쯤이야 하루에도 10번은 있는 일이었기에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암행어사는 포목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철수와의 거리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기회를 놓칠 터였지요. 철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놓칠 수 없었지요. 금백량, 아니 그보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장간에 도착했습니다. 좌판 위에는 크고 작은 칼과 홈이 낫들이 놓여 있었지요. 철수는 왼손으로 작은 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장장이가 고함을 질렀지요. 야, 뭐 하는 거야? 돈부터 내. 그러나 철수는 대장장이를 밀치고 다시 암행어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왼손에 칼을 쥐고 미친 듯이 달렸지요. 난이는 이미 철수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실패한 암살자가 포기할 리 없었지요.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을 터였습니다. 난이는 바닥에서 물건을 줍는 척하면서 철수의 움직임을 쫓았지요. 철수가 대장간에서 칼을 집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난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저자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까처럼 몰래 접근할 수 없었지요. 철수는 이미 경계하고 있을 터였고 왼손이지만 칼을 든 상태였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야 했지요. 난이는 결심했습니다. 바보로서가 아니라 임금의 그림자로서 움직여야 할 때였지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장터 입구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이, 난이야. 난이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지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지요. 돌쇠였습니다. 돌쇠가 장터에 온 것이지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철수는 칼을 들고 암행어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돌쇠는 장터 입구에서 난이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지요. 난이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한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지요. 쿵, 쿵, 쿵.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막으러 가면 돌쇠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될 터였지요. 바보가 암살자를 막는 모습을 본다면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습니다. 2년간 쌓아온 모든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질 터였지요. 그러나 철수를 막지 않으면 암행어사가 죽을 터였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쓰러지고 수만 명의 백성이 희망을 잃게 될 것이지요. 7년 전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과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니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나니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저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두리번거리며 나니를 찾고 있었지요. 곧 이쪽을 볼 터였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길을 잃고 울먹이던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던 그 모습. 2년 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자신을 아내로 맞아준 그 모습. 오늘 아침 해지기 전에 꼭 돌아오라며 걱정하던 그 얼굴. 물을 쏟아도 밥을 태워도 언제나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주던 그 사람. 저 사람은 바보 나니를 사랑했지요. 그렇다면 진짜 자신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어떤 얼굴을 할까요? 분노할까요? 슬퍼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할까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라리 실패하고 싶다.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냥 여기 서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돌쇠는 평생 자신을 바보로 알고 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행복한 것 아닐까요? 거짓이라도, 평화로운 거짓이라도. 그러나 그 순간 암행어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달려드는 것도 모르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 뒷모습. 하늘색 도포, 검은 갓. 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까요? 탐관 오리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억울한 백성들은 호소할 곳조차 잃게 될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장롱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 절대 나오지 말라던 그 목소리. 아버지도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가족보다 정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지요. 나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마음을 굳혔지요. 용서해줘요, 서방님.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더라도 부디 미워하지 말아줘요. 나니는 멍한 표정을 벗어던지고 번개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의 바보가 아니었지요. 날렵한 몸놀림, 빠른 발걸음, 치마 자락을 휘날리며 달려가는 그 모습은 5년간 갈고 닦은 무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철수가 암행어사에게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나니가 그 사이로 뛰어들었지요. 누구냐? 철수가 고함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나니는 이미 그 궤도를 잃고 있었지요. 몸을 낮추어 칼날을 피하고 철수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니의 손이 철수의 왼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비틀었지요. 철수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왼손에서도 칼이 떨어졌지요. 나니는 쓰러지는 철수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지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나니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흥정하던 안악도, 물건을 팔던 상인도, 지나가던 아이도 모두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그 무리 속에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돌쇠의 눈이 나니를 보고 있었지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입이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나니와 돌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후 장터 곳곳에서 장꾼처럼 보이던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철수에게로 달려와 그를 단단히 포박했지요. 엿장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엿장수의 손에는 이제 엿가위가 아닌 날카로운 암기가 들려 있었지요. 엿장수가 나니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위에서 표창이 있을 걸세. 나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요. 표창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나니의 머릿속에는
오직 돌쇠의 얼굴만이 가득했지요. 암행어사가 천천히 나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암행어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자네가 그림자로군.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 위에 보고하겠네. 나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지요. 암행어사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위장 호위들이 철수를 끌고 장터 뒤편으로 사라졌지요. 철수는 끌려가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보에게 당하다니. 저 멍청해 보이던 여자에게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지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보 나니가 갑자기 어떤 사내를 쓰러뜨렸고 어디선가 나타난 자들이 그 사내를 잡아갔다는 것만 알았지요. 저 바보 나니가 저런 일을? 우연이겠지. 넘어지면서 부딪힌 거 아냐? 그래도 이상하다. 저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에이, 내가 잘못 본 거야. 저건 바보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이내 다시 제 일에 몰두했습니다. 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해질 때까지 이어졌지요. 그러나 나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장터 한쪽에서 돌쇠가 여전히 서 있었지요. 나니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그 눈에는 충격과 혼란과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 무렵 나니는 천천히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처럼 느껴졌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년간 쌓아온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이제 돌쇠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쇠 앞에 선 나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서방님, 집에 가자. 돌쇠가 말했지요. 나니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집에 가자고. 해가 지겠어. 돌쇠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도 놀란 것 같지도 않았지요. 그저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순박하고 선하고 따뜻한 그 얼굴. 두 사람은 말없이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등을 붉게 물들였지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돌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터였지요. 그러나 오늘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니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요.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서방님, 사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5년 전에 스승에게서 무술을 배웠고, 지금은 임금의 명을 받아 이 고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2년간 서방님을 속여온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꺼낸단 말입니까? 2년간의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어떻게 말한단 말입니까? 돌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지요. 그 침묵이 나니에게는 어떤 비난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 나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돌쇠는 그냥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윽고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지요. 돌쇠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 마당의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나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말해야 했지요.
무슨 말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쇠가 나니의 말을 끊었지요. 알아. 그 한마디에 나니의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나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쇠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모르겠어. 어쩌면 처음부터였을지도. 나니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내가 밤중에 창 밖을 바라볼 때 내 눈이 달랐어. 바보의 눈이 아니었지. 달빛에 비친 내 얼굴이 낮에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돌쇠가 나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요. 다만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했어. 왜냐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거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기다렸어. 언젠가 내가 먼저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지. 나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서방님 저를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돌쇠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지요. 슬픔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서방님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면 서방님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제 일에 서방님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나니가 흐느끼며 말했지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진실을 말하면 서방님이 저를 미워할까봐.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버릴까봐. 돌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니는 그 침묵이 두려웠지요. 돌쇠가 입을 열었지요. 그래서 뭐가 달라? 나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널 덜 좋아하게 되나? 아니야. 오히려. 돌쇠가 나니의 손을 잡았지요. 거칠고 투박한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고 굳은 살이 박여 있고 햇볕에 그을린 손이었지요. 그러나 그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 같은 놈을 속이면서까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는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 나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거짓말쟁이인 자신을, 속이고 살아온 자신을. 서방님,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긴 왜? 돌쇠가 웃었지요. 그것은 평소의 순박한 웃음이었습니다. 해맑고 따뜻하고 아무런 가식도 없는 웃음. 나는 내가 바보라서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야. 3년 전 그날 장터에서 널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 내 눈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싶었어. 그게 다야. 나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밥 해야지. 돌쇠가 나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등을 따스하게 비추었지요. 그날 밤 궁궐 깊숙한 곳에서 임금은 한 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암행어사 무사, 암살자 포박, 배후 추적 중. 임금은 촛불 아래서 그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림자가 일을 잘 해냈구나. 예, 전하. 그 고을에 심어둔 그림자가 암살자를 막았사옵니다. 내관이 대답했습니다. 임금이 물었지요. 그 아이 무사한가? 예, 전하. 늘 그렇듯 아무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연이라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임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는 칼을 들고 싸우는 자도 있고 칼 없이 싸우는 자도 있는 법이지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을 들었는지조차 모르게 하는 자였습니다. 암살자는 어찌 되었느냐? 이미 처형되었사옵니다. 배후를 캐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듯 하옵니다. 서두르지 마라.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끝까지 추적하여 남김없이 처단하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임금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 밤은 편히 잘 수 있을 것이었지요. 한편 같은 밤 고을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돌쇠와 나니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니가 멍한 얼굴로 밥을 흘렸지요. 돌쇠가 웃으며 그것을 집어주었습니다. 또 흘렸네. 천천히 먹어. 네, 서방님. 나니가 어버버 대답을 더듬었지요. 평소와 다름없는 바보 나니였습니다.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니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장터에서 본 그 모습이 진짜라는 것을. 번개처럼 움직이고 암살자를 제압하던 그 모습. 그것이 진짜 나니라는 것을요. 그러나 돌쇠는 묻지 않았지요. 캐묻지 않았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의 명을 받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나니에게는 나니의 사정이 있을 터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터였지요. 돌쇠는 그것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나니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을 때가 오면 그때 들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 돌쇠는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나니가 바보인 척하는 것처럼 돌쇠도 모르는 척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랑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나니가 또 물을 쏟았습니다. 아이고, 또 쏟았네. 돌쇠가 웃으며 걸레를 집어들었지요. 그러다 일부러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어이쿠, 나도 손이 미끄럽네. 나니가 멈칫했습니다.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돌쇠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왜? 나도 바보 아니야? 나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지요.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얼굴에 피어났습니다. 네, 서방님도 바보예요. 그래, 우리 둘 다 바보야. 두 바보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지요. 마당 울타리 너머로 이웃집 안악이 고개를 내밀더니 또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부부 좀 봐. 아침부터 걸레 떨어뜨리고 난리네. 둘 다 모자란 거 아냐? 그러나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지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만 아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만 아는 진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이 진실이었지요. 그날 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하나 있었지요. 옛말에 대지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지혜를 보여준 것은 바보 나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비밀을 알고도 모르는 척해주는 것, 그 사람이 누구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지요. 나니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으나 돌쇠는 사랑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둘 중 무엇이 더 어려운 일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뢰는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겠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바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바보이고 하나는 바보인 척하는 자이지요. 그러나 어쩌면 세 번째 바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는 자.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바보가 아닐까요? 바보 나니와 바보 남편 두 바보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